내 남편 강지훈이 다정하게 나를 끌어안으며 잘 다녀와 라고 속삭일 때 나는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다른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자기야, 유럽 가서 푹 쉬다 와.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몰랐다. 나의 목적지가 파리가 아니라 도시 반대편에 있는 서초동의 법무법인이라는 것을. 그는 더더욱 몰랐다. 나를 달래기 위해 줬던 그 가족카드로 상간녀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결제한 모든 내역이 내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48시간, 그것은 남편과 오만한 그의 재벌가 가족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허락한 시간이었다. 내 이름은 한유진, 올해 34이다. 한때 월스트리트의 인턴 명단에서 이 이름은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인재의 동의어였다. 내 멘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다. 여기에 남는다면 10년 안에 너만의 팀을 이끌게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을 위해, 아니, 그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제레스 건설의 차남 강지훈과 결혼했고 금융 애널리스트에서 전업주부가 되었다. 5년, 꼬박 5년 동안 나는 경기도 일산의 3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놓인 고급 가구처럼 그 집안의 완벽하고 소리 없는 배경이 되어주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달이는 쓰디쓴 탕약 같았다. 그리고 그 탕약에 계속해서 학년을 들이붓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는 전형적인 재벌가 사모님인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마치 손해보고 산 물건을 뜯어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추석은 나의 지옥이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거대한 주방에서 홀로 사투를 벌여야 했다. 송편부터 각종 전, 갈비찜과 잡채까지 수십 명에 달하는 식구들의 차례 음식과 잔치 음식을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손가락은 끓는 기름에 대어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쑤셨다. 모든 친척이 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의 풍성함을 칭찬할 때 시어머니는 정교하게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번 휘젓고는 내려놓았다. 우리 지훈이 너한테 장가와서 고생이 많다. 제대로 된 국 하나도 못 얻어먹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예리한 송곳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를 파고들었다. 모든 시선이 순간 나에게로 쏠렸다. 동정, 혹은 구경거리라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그녀가 타박한 그 전복 삼계탕은 내가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가장 신선한 전복을 고르고 친정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으로 6시간 동안 푹 고아낸 것이었다. 국물은 뽀얗고 향은 진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강지훈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저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을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주방을 맴돌던 고소한 음식 냄새가 역겨운 비린내로 변했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라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종신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적어도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이 비참한 자기 최면이 이 결혼을 유지하게 한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작년 가을 LS건설의 핵심 해외 프로젝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상대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 독일 회사였고 협상팀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강지훈은 스트레스로 밤새 잠 못 이루고 매일 짙은 담배와 술 냄새에 찌들어 귀가했다. 그의 초췌한 얼굴을 보자 빌어먹을 동정심이 또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프로젝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 꼬박 3주 동안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마치 월스트리트에서 CFA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빽빽한 영문 재무제표와 기술 문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상대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시장에서 간과된 한 자회사의 사업 내용 속에서 정교한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돌파구를 찾아냈다.
내가 직접 만든 분석 보고서와 50페이지 분량의 PPT를 건넸을 때 그의 눈에 서렸던 광채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말했다. 유진아, 넌 정말 내 보물이야. 그것은 결혼 5년 만에 들어본 가장 달콤한 사랑 고백이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회사는 그를 위해 신라호텔에서 성대한 성공 파티를 열었다. 나는 한껏 차려입고 객석에 앉아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단상 위의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회장님, 이사회, 팀원 한 명 한 명, 심지어 호텔의 웨이터에게까지 감사를 표했다. 그의 감사 명단은 은하수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길었지만 오직 한유진이라는 세 글자만은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그는 내가 저녁은 먹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샴페인과 술 냄새에 찌든 아르마니 재킷을 내게 던지며 피곤한 듯 손을 휘저었다. 유진아, 이거 내일 세탁소에 좀 맡겨줘. 나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섞인 그 재킷을 받아들고 텅 빈 거실에 서서 내가 완벽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나의 가치, 나의 헌신은 그의 눈에 그저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일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바꿔치기 당한 엽산제였다. 임신을 위해 나는 꼬박 반년을 준비했다. 커피를 끊고 매일 필라테스를 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몸을 관리했다. 강지훈은 나보다 더 적극적인 듯 보였다. 매일 밤 직접 물을 따라와 작은 약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다정하게 재촉했다. 자기야, 약 먹어야지. 우리 미래의 아기를 위해서 몸 관리 잘해야 해. 나는 그 모습에 감동했었다. 그가 생활에서는 나를 소홀히 할지언정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그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찾다가 실수로 장식 상자를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상자 안에서 내가 먹고 있던 것과 똑같은 포장의 엽산제 몇 갑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옆에는 작은 약국 영수증과 약품 설명서가 함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설명서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악마의 저주 같았다. 종합 비타민 B군. 엽산이 아니었다. 임신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성분도 아닌 그저 평범한 비타민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매일 밤 그가 다정하게 건네주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왜 내가 임신하는 것을 막았을까? 공포가 덩굴처럼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미친 듯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차 글로브 박스 안쪽에서 나는 처음 보는 병원의 주차권을 발견했다. 성모마리 산부인과?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집에 예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그 병원 앞에 차를 세웠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조수석에서 내렸다. 그는 다정하게 차 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회사에서 가장 총애받는 유능한 부하 직원이라 불리는 오세라였다. 영상 속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한편으로는 내게 다정하게 비타민을 먹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서 그의 정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블랙박스를 끄고 어두운 차고에 앉아 있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저 온몸의 피가 식어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한유진, 너의 지난 5년은 거대한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진실을 발견한 순간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 침착함은 심장이 가루가 되도록 빻아진 뒤 차가운 바람에 흩날려버린 듯한 정적이었다. 나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강지훈을 추궁하지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울며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그랬다간 히스테리를 부리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손쉽게 쫓겨날 뿐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추잡한 말다툼이 아니라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완벽한 심판이었다. 나, 한유진이 직접 그와 그의 고고한 가족을 구름 위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나의 복수는 그의 권력과 배신의 상징이었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과거에 나는 그가 잠든 후에야 유령처럼 그곳에 들어가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고 값비싼 책상을 닦았다. 이제 그곳은 나의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연말 대청소를 핑계로 서재를 당당하게 점령했다. 강지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현모양처라며 칭찬까지 했다. 그는 몰랐다. 나의 진짜 목표가 그의 몸에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노트북이라는 것을. 그는 자만심에 빠져 휴지통을 비웠지만 클라우드에 동기화 백업과 버전 기록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흰 장갑을 낀 채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보관용이라고 이름 붙인 클라우드 폴더 깊숙한 곳에서 삭제된 하위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클릭하자 PDF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XX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임차인은 오세라. 주소는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였고 전세 보증금만 수십억 원에 달했다. 계약일은 그가를 성공시킨 직후였다. 결국 그는 내가 바친 지혜로 얻은 상금으로 그의 정부와 혼외자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어서 셀 수 없이 많은 명품 구매 내역 캡처가 쏟아졌다. 에르메스 버킨백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까지 건당 결제 금액이 평범한 가정의 1년치 생활비를 훌쩍 넘었다. 나는 이 파일들을 속옷 서랍에 숨겨둔 USB에 하나하나 복사했다. 내 행동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두 번째 함정은 그를 위해 맞춤 제작했다. 나는 강지훈이 나에 대해 뿌리 깊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사회와 단절된 지 5년이 지나 돈과 세상 물정에 무지한 순진한 주부가 되었다고 믿었다. 나는 그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다. 지훈 씨,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유럽에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도 받고 바람도 쐬고 오고 싶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서프라이즈로 해드리고 싶어서.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가장 순진하고 기대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예상대로 낚싯바늘을 물었다. 그 익숙한 약간의 시혜가 섞인 다정한 표정이 다시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물론이지, 우리 유진이 효녀네. 돈은 문제없어. 그는 즉시 말했다. 나는 애교 섞인 말투로 쐐기를 박았다. 그런데 당신 카드로 하면 청구서가 날아오니까 엄마가 아시잖아. 혹시 가족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 엄마를 위해서만 쓸게. 절대 함부로 안 긁을게. 당신이 언제든 내역 확인할 수 있어. 그는 내 이런 순진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크게 휘저었다. 무슨 확인이야. 내 돈이 내 돈이지. 내일 비서 시켜서 바로 처리할게. 그는 이것이 나를 달래기 위한 작은 장난감.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이 카드가 그의 혼인 파탄 행위와 재산 은닉 시도를 증명할 가장 직접적인 물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카드를 받은 후 나는 파리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 은행 앱에서 결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든 결제는 바로 그 성모마리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졌다. 고가의 VIP 병실 예약금, 특진 의사 지정비, 신생아 케어 패키지. 그는 내 효도를 위해 준 돈으로 그의 혼외자가 태어날 황금기를 깔아주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결제 내역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정리했다. 가장 결정적인 한 수, 나의 비장의 무기는 제레스 건설의 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 숨어 있었다. 지난 5년간 나는 전업주부였지만 금융 애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을 잃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제레스 건설의 주가와 공시를 주시해왔다. 나는 강지훈이 차남으로서 가족 내 입지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다. 형과의 권력 다툼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사적인 투자를 진행할 막대한 유동자금이 필요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 나는 공개된 재산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그가 내가 영원히 모를 것이라 믿었던 비밀 하나를 찾아냈다. 3년 전 우리는 결혼 후 공동으로 청담동의 부동산 한 채를 매입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그는 이 혼인 공동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젤스건설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다. 이 과정은 극히 은밀했지만 법적으로는 치명적인 허점이었다. 그는 우리의 공동재산을 그의 개인적인 회사 지분과 단단히 묶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 무지한 주부가 이런 복잡한 서류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틀렸다. 나는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내 손에 쥐어준 이 무기로 그의 커리어 전체를 폭파시킬 작정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접촉했다. 변호사가 내가 내민 두꺼운 자료 뭉치를 보며 놀라움에서 경탄으로 바뀌는 눈빛을 보였을 때 나는 알았다. 나의 설계가 완성되었음을. 이제 가장 좋은 타이밍에 폭탄의 버튼을 누를 일만 남았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날씨는 유난히 맑았다. 강지훈은 직접 차를 몰아 나를 배웅했고 다정하게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어주었다. 출국장 입구에서 그는 나를 깊이 포옹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자기야, 유럽 가서 푹 쉬고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려.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는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다른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그가 늘 쓰는 향수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역겨운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마주 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수없이 연습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응, 알았어.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 그는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내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드디어 비행기표 한 장과 신용카드 한 장으로 이 걸리적거리는 아내를 잠시나마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몰랐다. 나의 목적지가 파리가 아니라 도시 반대편에 있는 서초동의 법무법인이라는 것을. 그는 더더욱 몰랐다. 나를 달래기 위해 줬던 그 가족카드로 상간녀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결제한 모든 내역이 내가 법원에 제출할 반박 불가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출국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항 카페에 앉아 30분 동안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했고 그의 차에 몰래 설치해둔 GPS 추적기를 통해 그의 차가 성모마리 산부인과를 향하고 있음을 보았다. 때가 되었다. 나는 즉시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단호했다. 한유진 씨,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해주세요. 박 변호사는 수화기를 들어 팀에게 지시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 강지훈의 상세한 외도 증거가 첨부된 재산가압류 신청서를 즉시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라고. 증거에는 그와 오세라가 아파트 앞에서 찍힌 다정한 사진, 명품 구매 내역, 아파트 전세 계약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그 가족카드로 산부인과에서 결제된 모든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논리는 명확했으며 그의 혼인 파탄 행위와 악의적인 공동재산 은닉 시도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성모마리 산부인과 VIP 병실 밖에서 강지훈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곧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줄 상속자가 될 것이라 상상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회사에서 온 희소식일 거라 생각하며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비서가 아닌 개인 PB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와서 이사님 명의의 모든 개인 계좌, 카드, 주식 계좌가 전부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그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회사의 비자금을 동원하려 재무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해외 계좌로 즉시 돈을 이체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재무 임원의 대답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과 같았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님 개인 소유 주식이 혼인 재산 분쟁에 휘말려 강제 매각될 위험이 있어 주가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이사님의 모든 재무 관련 권한 및 직무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사님은 회사 돈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마치 모든 기력을 빨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인생의 정점을 목전에 둔 승자에서 순식간에 무일푼의 죄수로 전락한 것이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깜빡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울리다 끊어지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쯤 강씨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것을 안다. 그녀의 고함과 저주를 들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사진 몇 장을 찾았다. 강지훈과 오세라가 산부인과 앞에서 다정하게 기댄 뒷모습,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 구한 오세라가 막 낳은 아이의 사진. 그 옆에는 예쁜 글씨로 불의의 왕자님 탄생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결정적으로 나는 아버지 칸에 강지훈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비공식 출생 정보까지 손에 넣었다. 나는 이 사진들을 LS 건설 댁의 경사가 났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라는 애매한 문구와 함께 평소 안면이 있던 재벌가 사모님 몇 명에게 익명으로 전송했다. 나는 그녀들이 강남 상류층 사교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 확산 채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반나절도 안 되어 강남 사교계 전체가 폭발했다. LS건설 차남의 혼외 출산 스캔들은 바이러스처럼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회사의 홍보팀 전화는 불이 났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차분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48시간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폭풍의 중심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왔다. 평창동에 위치한 강씨 일가의 대저택에서 내가 예상했던 가족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나, 강지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양측의 변호사들이 모두 자리에 모였다. 거실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차가웠다. 시어머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격분한 암사자처럼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시아버지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는 맹렬하게 나에게 달려들어 내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독한 년. 이 은혜도 모르는 천한 것. 우리 집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감히 내 아들을 망치고 우리 집안 명예에 똥칠을 해. 그녀의 손톱이 내 뺨을 스쳐불에 댄 듯한 통증을 남겼다. 나는 피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따귀를 맞았다.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내 변호사가 즉시 앞으로 나서 나를 보호하며 날카롭게 말했다. 강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며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내 변호사를 제지했다. 나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시어머니와 옆에서 새하얗게 질린 채 한마디도 못하는 강지훈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익숙하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와 내 남편의 대화 녹음이었다. 지훈아, 그 한유진이라는 애,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영락없는 돌개집이구나. 오비서 좀 봐라, 얼마나 야무지냐. 떡하니 아들을 임신했잖니? 애 낳으면 적당한 핑계 대서 한유진이랑 이혼시키자. 어차피 친정도 별 볼 일 없으니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주고 보내면 그만이야. 우리 강씨 집안의 장손을 근본도 없이 둘 순 없지? 녹음에서는 망설이지만 결국 순응하는 강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안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가장 아끼는 꽃꽂이용으로 쓰던 그 고풍스러운 화병 속에 내가 녹음기를 숨겨두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잿빛이 된 남편을 바라보며 서류 봉투에서 나의 두 번째 증거를 천천히 꺼내 그의 앞 차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지훈 씨, 당신에게 혁혁한 공을 세우게 해준 그 해외 프로젝트, 기억나? 나는 날씨 얘기를 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서류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이건 미국 유수의 저작권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예요. 당신이 회사에 제출했던 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내가 3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발표했던 레버리지 바이아웃에 관한 분석 보고서와 내용 유사도 9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보고서죠. 기억나요? 그 보고서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적 있는데 너무 학술적이라 별 쓸모없다고 했었잖아.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결혼 생활의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당신 커리어의 도둑이기도 해요. 내 경력과 재능을 훔쳐서 당신의 공적인 양 포장하고 나를 밟고 그 자리에 올라선 거야. 강지훈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보고서를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쳐다보았다. 외도와 혼외자 출산이 가문의 스캔들이라면 경력위조와 타인의 성과 도용은 재벌 후계자에게 있어 직업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내 침묵하던 시아버지 LS건설의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와 분노를 감추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보지 않고 오직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원하는 게 뭔가? 말해봐. 그는 사업가였다. 철저한 사업가. 일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가장 직접적인 손실 최소화 방식을 택했다. 회사의 주가는 후계자의 이중 스캔들, 도덕적 타락과 능력 의혹으로 인해 이틀 연속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수백억 원이 증발했다. 이대로 가다간 LS건설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는 이 풍파를 최대한 빨리 잠재워야만 했다. 내 변호사가 적시에 입을 열어 우리의 조건을 제시했다. 청담동과 일산에 있는 총 2채의 부동산 모두 내 소유로 할 것, 강지훈 개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와 연관된 회사 주식은 가압류 해제 후 그 가치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그리고 추가로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의 위자료를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지난 5년간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할 것.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숨을 들이키며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나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통함,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냉혹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손에 회사를 파괴할 더 많은 증거, 예를 들어 강지훈이 직위를 이용해 어떻게 회색지대의 프로젝트들을 자신의 측근 회사에 넘겨 자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장부 같은 것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도박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동의하지. 조건이 하나 있네.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해. 오늘 이후로 모든 일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지. 더 이상 LS건설에 불리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흘려서는 안 돼.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표는 상장 회사를 무너뜨려 수많은 평범한 직원들을 실직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였다. 마땅히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을 되찾고 나를 해친 자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혼 합의는 이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LS건설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추진하자 모든 절차는 가장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5년간 살았던 그 화려한 금빛 감옥에서 나왔다. 내 책 몇 상자와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 값비싼 가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은 내 눈에 그저 거짓과 굴욕으로 얼룩진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다. 반년 후 서울의 심장부이자 금융 엘리트들이 모이는 여의도의 HYJ 캐피털이라는 금융 자문회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HYJ는 내 이름, 한유진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그 결혼에서 되찾은 재산으로 온전히 나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개업식 날, 나는 어떤 언론도 초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과 옛 동료들만 불렀다. 나는 회사의 밝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었다. 내 휴대폰으로 월스트리트 시절 멘토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영상 속에서 웃으며 말했다. 유진, 내가 말했잖아. 넌 타고난 트레이더라고. 환영한다. 결혼 때문에 잠시 길을 잃었던 천재, 영상 속 익숙한 얼굴을 보자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다. 그래, 나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 파괴된 게 아니었다. 이제 내가 돌아왔다. 강지훈의 뒷이야기는 옛 지인들의 잡담 속에서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제레스 건설에서 완전히 소외되었고 회장 자리는 당연히 그의 형이 순조롭게 물려받았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아 이름만 남은 껍데기 이사가 되었다. 경제적 기반을 잃은 데다 정부 오세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아이 양육비까지 더해져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듣기로는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와 평범한 동네의 빌라에서 월세로 산다고 했다. 한때 그토록 애틋했던 두 사람은 이제 아이 분유값과 오세라의 카드값 때문에 매일같이 지긋지긋하게 싸운다고 했다. 오세라도 아마 후회했을 것이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몰락한 귀공자가 아니라 자신을 신분 상승시켜줄 발판이었을 테니. 발판이 부서지자 남은 것은 끝없는 원망과 지질한 다툼뿐이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일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내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여의도의 차들과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석양이 한강 위로 쏟아져 금빛으로 반짝인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향긋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다. 나는 재혼하지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때 의욕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던 한유진을 되찾았을 뿐이다. 나는 커피 잔을 들었다. 과거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배신과 기만의 폐허 속에서 주저앉아 우는 대신 지혜와 법이라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스스로를 위한 견고한 성을 재건해낸 한유진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온 힘을 다해 원했던 결말이었다.